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바이크계에서는 저는 엄청난 극강의 초보 발인인데요. 바이크를 좋아하시는 많은 유저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 네가 뭔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바이크는 초보가 맞는데요. 자동차 쪽에서는 그래도 나름 구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토리와 역사를 되게 중요시하고 근간, 그 다음에 기업의 어떤 목적성, 그들의 기업의 특색,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다뤘던 자동차 유튜버고요. 구조적인 부분에 굉장히 심도 깊게 접근을 합니다. 앞으로 바이크를 타면서 제가 바이크의 구조적인 것도 다 알려드릴 텐데, 그 이전에 제가 자동차 유튜브를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한 번도 기조가 바뀐 적이 없거든요. 자동차를 할 때도 브랜드의 역사, 그 다음에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문화를 되게 저는 중요시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찍게 된 것도 최근에 뭐 유튜브 시장에서 뭐 진실을 숨기고 뭐 거짓말하고 뭐 막 말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유튜브의 시작도 자동차의 문화를 알리고 싶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10년 지난 지금도 문화를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바이크도 자동차랑 똑같잖아요. 단지 이제 노출돼 있고 바퀴가 2개라는 건데, 역사에서 보면 바이크가 자동차들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먼저 시작된 게 있거든요. 왜 제가 갑자기 바이크를 시작하면서, 제가 지금 S1000RR하고 스즈키는 요 사무실 안에 있는데 2대를 지금 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면허를 따고 2종 소형 면허를 따고 첫 바이크가 M1000RR이었어요. 약간 다르게 바이크를 시작한 케이스인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바이크를 타면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제가 뭐 영상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문화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자동차 문화 뭐 여러 가지 문화가 많은데 유독 바이크랑 오토바이는 문화라는 거를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이 2종 소형 면허를 따기 전까지 오토바이를 엄청 혐오하는 사람이었어요. 저 위험하게 왜 저렇게 타고 다니나. 우리나라는 또 바이크나 오토바이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국토부나 행정 자체가 그렇게 관대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이크나 오토바이를 싫어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게 다 문화가 빈약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캠핑 쪽하고 오토바이 바이크 쪽의 영상을 제작하고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좋은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을 하면서 제일 먼저 결심한 게 그거예요. 내가 오토바이 문화를 좀 잘 알아보고, 이게 잘못된 취지거나 정보 전달이 제대로 안 됐으면 이런 걸 좀 알려드리고, 나 또한 바이크를 안전하게 타고 뭐 교통법규라든가 안전한 사용 조작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알고 있는데 오토바이를 모르니까 바이크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바이크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걸 공유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자동차 영상을 제작했을 때랑 똑같이 역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역사. 이 역사를 빼고는 자동차 똑같아요. 항공기, 뭐 자동차, 조선 다 2차 세계대전을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우리는 왜냐면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잖아요.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어요. 침략만 받았죠. 근데 모든 나라들이 전범기업, 전범국가, 뭐 2차 세계대전, 뭐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 나라가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뭐 점령하고 뭐하고 막 많잖아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물자를 생산했느냐, 군수공장으로 돌아갔느냐 안 돌아갔느냐가 그 이후에 1950년대 이후에 기업의 발전하고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바이크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바이크 역사, 바이크 문화, 이게 왜 빈약한지, 그리고 현재,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일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근데 일본이 현재 전 세계 생산 판매량 1, 2위 혼다와 야마하가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는 수백 개의 바이크 제조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중에 유명한 브랜드는 대략 한 50개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일본이 지금 1, 2위를 다루고 있고 유럽과 그다음에 미국과 호주 그다음에 뭐 아시아권 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것들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남자들은 또 전쟁을 좋아하고 물론 이 영상을 여성 라이더분들도 보겠지만 전쟁을 좋아하고 문화와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왜 바이크 문화에 이렇게 빈약하게 돼 있고 바이크를 생각하는 인식이 안 좋은지를 한번 가볍게 짚고 넘어가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언어학자도 아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바이크를 알아가고 좋아하고 여러분들과 많은 내용을 공유하기 전에 기본적인 것만 알고 가자는 취지로 영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 역사 내용이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너무 이렇게 몰두하지 마세요. 중요하게 생각지 마시고 연도수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 역사에서 제가 역사를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하는 거랑 오토바이 바이크 문화가 일본에서 어떻게 흘러갔고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어떻게 가고 있고 어떤 문화가 우리나라에 필요한지를 제가 설명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자, 일단은 현대, 삼성, 두산 같은 중공업을 갖고 있는 회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굴지의 대기업에서 만약에 오토바이를 만들었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의 바이크 문화가 굉장히 많이 다를 겁니다. 아마 고속도로에서 바이크가 쌩쌩 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집에는 바이크가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일반 가정에는 대부분은 바이크가 없죠. 이제 배달 라이더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취미로 바이크를 접하면서 바이크를 타지 필수적으로 이동수단으로 바이크를 집에다 가지려고는 하진 않아요. 저는 그 이유가 대기업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대기업이 했다라고 하면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은데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이걸 해서 많은 물류와 일자리와 많은 규모의 자금이 흘렀다라고 하면 정치인들이 또는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많은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올라갔을 거예요. 자동차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군수 물자 요즘 한화 뭐 두산중공업 잘 나가지 않습니까?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이런 것들을 다 대기업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효성과 대림이 90년대 80년대부터 90년대 했었는데 다 넘어가 버렸죠. 이제 우리나라에는 주도권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원래 효성과 대림에서 바이크를 만들었고 자 그래서 이제 역사로 들어가서 보면 참 아픈 역사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아픈데 근데 이게 과연 나쁘다고라고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또 고도 성장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서양 국가들이 1800년 중반 후반 때부터 이렇게 배를 타고 다른 나라 가서 정복하고 뺏고 막 식민지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제가 뭐 얼핏 알기로는 1860년대인가 뭐 이때 아마 중국이 러시아나 영국과 프랑스의 뭐 협공 경고로 베이징이 함락되고 뭐 그 뒤로 또 러시아가 치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작은 한반도 안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어쨌든 조선왕국이 한창이었던 1896년, 1901년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시점에 우리나라가 쇄국 정책을 강하게 폈잖아요. 이게 뭐 역사적으로 맞냐 틀리냐는 제가 감히 말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럴 때 일본 애들은 이미 1878년 이때 가와사키라는 브랜드는 조선소를 설립을 했단 말이에요. 가와사키 알죠? 좀 남자의 바이크. 탑건 영화에서 나왔던 그 1편에서 나왔던 탐 크루즈가 탔던 바이크가 가와사키의 GG에 뭔가 아무튼 900인가 뭔가 있어요. 1878년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선왕국이 한참 쇄국 정책을 펴기도 20년, 15년 전이에요. 이때 이미 가와사키는 조선소를 설립을 했었고 일본은 이로부터 20년 전인 1858년에 서구 열강과 통상적인 조약 체결을 합니다. 외교 물물 교례를 하겠다. 이제 이런 얘네도 사실 외교 물물을 함에 있어서 역사적인 아픔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막았던 거죠. 쇄국 정책을 펴서 막았는데 막아놨더니 이 쪽발이 새끼들이 말이죠. 이건 우리나라의 시점이니까 이렇게 제가 재밌는 단어를 쓰는 건 좀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어디까지는 저 개인적인 시각이니까요. 이 쪽발이 새끼들이 이렇게 외교를 했으니까 군수물자라든가 뭐 총이라든가 화포라든가 많은 것들이 확 발전했을 거 아닙니까? 얘네 그때 사무라이 왜 죽었어요? 사무라이 칼 들고 있는데 기관총으로 막 쏘니까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제 그런 거 갖고 쳐들어온 거죠, 우리나라를. 그래서 1905년에 을사조약이, 을씨년스럽다가 이거예요. 을사조약. 찾아보면 나옵니다. 1910년에 한일합병이 이루어졌죠. 1907년에는 우리나라 군대가 해산이 되죠.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어버리죠. 중국으로, 인도로, 필리핀으로 가기 나서 우리나라를 먹어요. 요거를 내가 왜 얘기하냐면, 이 시점에 원래 우리나라도 외국에 이 교역을 했으면 우리나라도 아마 바이크가 됐던 뭐가 됐던 했을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나라가 나는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닐까 싶은 거고, 자, 요 시대 때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접어들었고, 일본 애들은 1939년에서 1945년 2차 세계대전 때 사실 우리가 쪽발이 일본 엄청 무시하는데 제가 일본을 엄청 싫어하면서도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때 일본 애들은 태평양에다 항공모함을 띄웠죠. 그러니까 이때 항공모함을 띄워서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잠자는 거인의 코털을 뽑았죠. 진주만을 갖다 폭격을 때려버리죠, 얘네가. 진주만 폭격을 때렸을 때 가와사키, 미쓰비시, 소니, 파나소닉, 야마하, 우리가 알 법한 일본의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그때 엄청난 군수물자를 만듭니다. 얘네들이 이때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레노라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2차 세계대전 때 군수물자를 지원하면서 엄청난 지원을 받게 되죠. 돈을 받게 되고 기술을 축적하게 되고, 만약에 어떤 것들을 만들었을 때 과연 이게 이 사회나 경제나 사람들한테 뭐 어떤 해를 끼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관리 조약에서 제외를 받는 특권을 받게. 전쟁통에 무슨 검수를 합니까? 만들어서 일단 공급해갖고 싸우는 게 우선인데. 그렇게 서양, 미국도 마찬가지, 포드, GM 다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뭐 영국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2차 세계대전 때 관련이 있던 애들이 엄청나게 고도 성장을 해요. 그리고 1945년 8월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의 짬뽕으로 핵탄두를 맞죠. 원자폭탄 2발을 얘네가 각각 다른 날짜에 맞죠. 그러면서 이제 리틀보이 2방 딱 때려 맞고 항복을 선언하는데, 이 항복을 선언하고 나서 일본이 완전 패망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1950년도에 6.25 사태가 벌어지죠. 근데 이 6.25 사태에 대해서 제가 뭐 역사적으로 많은 걸 공부한 건 아닌데, 이 6.25 사태가 끝나는 무렵에 6.25 전쟁 때 일본 애들이 모든 공장과 이런 뭐 나라가 힘들 때 패망, 이게 전범 국가니까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이 승전 국가들한테 이거 전쟁에 들어간 비용들 같은 거 다 손해배상해줘야 돼서 완전히 망하고 나라도 쑥대밭이 됐는데, 근데 일본 안에서 경제가 돌아가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이 역사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는 건데, 일본의 바이크나 자동차 제조업들이 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엄청나게 활발하게 얘네가 움직이거든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패망을 했고 엄청나게 피해를 연합군과 미군,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 중국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로부터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전쟁에 대한 책임 소재가 들어가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라 안에 있는 기업들이 활발하게 돌아갔을까? 나는 이게 되게 아이러니인데, 이걸 보니까 6.25 전쟁은 1950년인데 이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많은 군수물자를 생산해서 넘기게 되고 돈을 막대하게 뭐 한간의 말로는 뭐 그 당시 돈으로 2조가 넘는다, 뭐 20조가 넘는다는데 제가 그 숫자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걸로도 많은 돈을 벌었는데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 6.25 전쟁은 50년도에 일어났는데 어떻게 45년 8월 달에 원자폭탄을 맞았는데 46년, 47년, 48년 얘네가 경제가
되게 잘 돌아가요.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 전쟁 주범국가, 전범국가가 어떻게 저렇게 되지 했더니 중국의 공산화와 소련과의 미국 냉전 사태 돌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건 뭐 제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니까 또 너무 심취해서 듣지 마시고, 미국이 소련하고 중국의 공산화에 있어서 냉전 사태에 들어가면서 얘네를 경계를 해야 되는데, 경계를 할 때 주둔지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마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한 일본이라는 국가의 형태가 태평양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오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리적 위치가 아니었을까. 뭐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최고의 지리적 위치라고 하는데, 제가 봐도 지도를 보면 일본이 방어할 때 쓰기에 이게 쓰레바지 같은 명목으로 쓰기에는 일본의 국가 형상이 좀 좋기는 하죠.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철천지 같은 원수인 일본을 이용해 먹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을 지원하면서 이때 막대한 자금과 지원 정책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를 제가 의심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맞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척척척척 아구가 맞아 들어갑니다. 왜냐? 자, 오토바이와 바이크의 문화에서 일본은 전 세계에서 뒤처지지 않아요. 탑3 안에 드는 거는 물론이고 넘버1이라고 해도 그 누가 부정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생산량에서 이미 게임이 안 돼요. 혼다 바이크가 일본의 인구가 꽤 많죠. 일본은 그리고 바이크의 판매율도 되게 높은 나라인데, 혼다는 일본 자국 내에서 뭐 전체 시장 규모로 봐도 될 거예요. 30% 가까이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어마어마한 생산량을 갖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바이크를 생각하는 거냐? 우리가 집에서 학교 이렇게 가까운 데 왔다 갔다 할 때 자전거 타는 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얘네가 집에 바이크가 있는 게 딱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나 필요한 거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요. 그리고 바이크에 있어서도 소형 바이크, 스쿠터 50cc, 뭐 100cc, 125cc 이런 거에 대한 활동성, 경제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배기량이 높아져서 뭐 쿼터급이라고 하는 250cc, 300cc, 미들급 500cc, 600cc, 700cc, 리터급, 오버리터급 이런 것들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우리나라하고는 딴판입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 사실은 저는 일본을 싫어하는데 부럽더라고요. 아, 이들이 생각하는 바이크 문화가 이렇게 잘 돼 있구나. 근데 얘네들은 이거를 어디서 배웠어요? 유럽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유럽의 바이크 회사들을 통해서 또는 그걸 구매해서, 분해해서, 연구해서 이런 거를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유럽은 바이크 문화가 어떻게 돼 있느냐? 걔네도 일상이죠. 여러분들 그 빈폴 옷에 보면 자전거 이렇게 막 타는 거 있잖아요. 그 푸조라는 회사가 그렇게 시작해갖고 푸조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저는 정말 바이크도 바이크인데, 오토바이라고 할까요? 바이크라고 할까요? 저는 바이크라고 할게요. 바이크에 대한 기계적인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그 나라가 갖고 있는 그 문화. 근데 여기서 미국 쪽과 유럽 쪽과 이 여러 가지의 문화와 브랜드와 뭐 생산에 관련된 기능에 관련된 성능에 다 나눠지는데, 제가 오늘은 일본을 주로 중점적으로 다루는 데는 너무나 방대한 정보를 다 압축시키기도 뭐하고, 일단 같은 아시아권이고 체형이 비슷하고 도로 환경도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일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4개 브랜드, 혼다, 야마하, 스즈키, 가와사키, 이 4개의 브랜드의 역사와 현 상황만을 알아도 바이크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고, 또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제가 짐작하고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사를 이렇게 봤죠. 이런 역사에 지금 있었고, 우리나라가 왜 초반 역사가 기계적인 거나 이런 거에 초반 역사가 약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도 군수조선 자동차도 다 1960년대 들어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때 당시엔 이런 게 있었으니까. 자, 근데 일본은 1945년에 이렇게 리틀보이 2방을 짬뽕으로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경제적 활동이 활발하게 있었는가를 조심스럽게 노 사장이 의심하는 건 미국의 원조와 지원,
그 이 내면에는 냉전 시대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고, 자, 그로 인해서 이제 일본이 어떻게 이 4개의 브랜드가 성장을 하냐면 되게 쉽습니다. 1878년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일본은 1858년에 통상조약을 서방 국가들하고 체결을 했고, 1878년에 가와사키 쇼로는 원래는 다른 조선소에서 일을 했었어요. 배 관련해서. 그러다 1878년에 자기가 조선소를 설립을 하고 20년 가까이 얘네가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회사가 엄청 커졌죠. 미쓰비시라는 회사는 중공업으로 금융으로 굉장히 일본 안에서 굴지의 기업이에요. 가와사키도 중공업으로 굉장히 굴지의 대기업입니다. 완전 대기업. 이렇게 얘네는 돈을 벌고 있었던 이미 1900년도 이전부터 큰 회사예요. 그리고 1897년에 악기 제조 회사를 차렸던 야마. 1904년하고 1905년에 러일 전쟁이 있었으니까 분명히 군수 물자에도 연관이 있었겠죠. 근데 악기니까 사실 상관없는데, 야마는 의료기기에도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 당시 악기랑 의료기기를 같이 병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마라는 회사는 1897년에 설립된 회사예요. 어마어마하죠, 역사가. 그리고 1901년하고 1909년에는 여기 빠졌는데, 스즈키, 미쯔오 스즈키, 노사장이 지금 타고 있는 이 카타나 바이크의 회장이죠. 창업자인데, 미쯔오 스즈키는 이때 목수로 일하다가 전쟁이 터지고 뭐하고 하니까 국가에서 강제 징집을 당해갖고 목수들은 다 잡아다가 방직 공장에다 다 넣어버린 거예요. 이 당시에는 전쟁을 하려면 천막이 있어야 군인들이 잠도 자고, 그 다음에 군 배낭, 군장부터 해서 뭐 전투화, 그 다음에 전투복, 그 다음에 뭐 A형 텐트, 분대형 텐트부터 해서 원단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수들이 그 당시에 방직기가 다 나무로 만들어진 거니까 다 잡아다가 방직 공장에다가 다 때려놓고 거기서 이제 군수 물자를 생산하게 한 거죠. 근데 이제 미쯔오 스즈키는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라고 봐야 될 거예요. 자기가 나와서 목수로 일하는 것보다는 방직기 공장을 이 사람이 약간, 그러니까 다 기계나 이런 거에 다 재능이 있던 사람들 있으니까 이런 거 차렸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쓰오 스즈키는 이 방직 공장을 자기가 만들어요. 만들어서 나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뭐 대단한 방직 그 기계를 만든 것 같아요. 무슨 체크무늬 원단을 만드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기계를 만드나 봐요. 내구성도 좋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때부터 이제 방직기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21년에는 이 악기를 제조하던 야마하는, 악기가 나무잖아요. 나무 같은 걸로 피아노 뭐 이런 거, 오르간 막 이런 거 만드는데 나무를 잘 다루니까 1차 세계대전 때 날려다니던 그 쌍엽기 같은 거 있잖아요. 삼엽기나 이런 것들. 걔네들 보면 프로펠러가 나무로 돼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프로펠러 비행기들 중에 옛날 거 중에 또는 비싼 거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수집하는 비행기 보면 그게 나무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마는 군용기의 프로펠러 제작에 뛰어듭니다. 이게 이제 이 나라에서 군수를 관리하는 군인들이 봤을 때 될 법한 업체한테 이 입찰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나무를 되게 잘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의 프로펠러 제작을 얘네한테 맡겨요. 맡기고 보니까 잘하네? 그냥 어떻게? 비행기의 성능이 올라가니까 이제 나무 프로펠러로는 안 되니까, 야, 프로펠러를 쇠로 만들어야 된다. 야금술이 이제 들어가야 돼요. 쇠를 다룰 줄 알아야 돼. 왜? 군인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냥 그 당시에는 가는 거죠. 그리고 돈이 많이 오가고 하니까 돈은 벌겠다. 나라에서 뒷배를 봐주겠다. 뭐 군부 독재를 얻고 가는 건데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속 프로펠러를 제작을 하는데, 금속 프로펠러를 제작하려면 엔진을 알아야 되겠죠. 엔진을 알아야 거기에 딱 맞는 프로펠러를 만들니까. 그래서 항공기 엔진 제작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얘네가. 그러니까 야마하는 1920년, 30년도에 비행기 엔진에 벌써 기술을 들어간 거예요. 가와사키는 1878년, 1900초 그 전쟁 나면 이제 어떻게 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군수 공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야마하하고 가와사키는 이미 2차 세계 이전부터 군용 엔진에
항공기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선박이라든가 잠수함, 항공모함에 들어가는 엔진을 이미 얘네는 만들던 회사니까 기술력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애들한테 오토바이는 껌이겠죠. 요렇게 1938년까지, 이 38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에 들어가는 시점에 야마하는 육군이 관리하는 군수 제조 공장으로 이제 딱 바뀝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전범 기업. 가와사키는 씨벌 욕을 해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욕할 수 있죠. 우리나라가 미쓰비시를 전범 기업으로 싫어하듯이 가와사키는 진주만을 폭격하러 갔던 항공모함의 일부, 군함, 구축함, 잠수함 얘네가 다 만들었어요. 오리지널 전범 기업이란 말. 얘네가 이제 엔진을 잘 만들고 하니까 선박 엔진 막 이런 거 만드니까 얼마나 엔진 기술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가만 보니까 이 엔진을 전쟁이 계속 있는 건 아니니까 전쟁이 아닐 때도 물자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니까 일반 엔진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버스 엔진, 뭐 트럭 엔진, 뭐 보니까 바이크도 많이 굴러다니네. 제가 말했죠. 일본 애들이 이 통상 조약을 체결하면서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일 때 오토바이들이 일본에 많이 들어와요. 왜냐면 자동차는 비싸니까. 자동차도 들어왔지만 오토바이가 많이 들어왔고 통상 조약이 체결되면서 외국 애들이 이제 일본에 와서 거주하면서 사니까 지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걔네들도 자동차를 소유하기엔 너무 비싸니까 오토바이를 갖고 와갖고 탔단 말이에요. 그 일본 애들은 그거를 우리나라의 우마차 또는 이제 인력거 집신 신고 걸어 다닐 때 얘네는 나라에 오토바이가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서민들도 그걸 다 본 거예요. 미쪼 스즈키도 그걸 본 거예요. 야마하시도 그걸 본 거예요. 길거리에 막 오토바이가 다니는 걸 본 거예요. 저게 이동수단에 꼭 필요하다는 거를 몸소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이때 얘네 가와사키가 메구로 오토바이라고 있는데 일본에서 가장 고급 비싼 오토바이를 제작했던 회사 같습니다. 물론 다른 회사도 더 있겠는데 왜냐면 이때 당시에 1945년 이때 당시에 일본에는 90개가 넘는 바이크 제작 회사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걸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기록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본의 오토바이 시장에서 승자는 누구예요? 혼다, 야마하, 스즈키, 가와사키. 그러니까 이 네 명이 쓴 역사만 지금 기록이 되고 열람이 되는 거예요. 승자가 역사를 쓰니까. 그 나머지 인수합병 되거나 회사를 뺏기거나 사무라이한테 뭐 베어서 죽고 뭐 이런 애들은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사해도 나오지가 않아요. 원래는 되게 많은 업체가 있었는데 이런 업체들한테 가와사키가 엔진을 판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으뜸인 메구로 오토바이 회사는 1925년에 철공소를 시작으로 해서 1932년에 차량용 엔진까지 제작했던 회사예요. 대단한 회사죠. 1930년도에 자동차 엔진까지 만들어서 이 도요타라든가 이런 데 납품을 했을 정도로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데 1937년에는 일본 최초의 고급 바이크, 이게 약간 트라이엄프하고 옛날 거 할리 데이비슨을 닮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에 찾아보시면 메구로 오토바이를 검색해서 보면은 1937년도에 지금 딱 봐도 되게 멋있어요. 되게 클래식하고 딱 트라이엄프랑 그거 섞어 놓은 거예요. 할리 데이비슨. 그런 거 만들어서 하는데 비쌌어요. 근데 가와사키가 얘네한테 엔진을 공급합니다. 엔진을 만드는 제작 기술이 뛰어나니까. 자, 이렇게 이제 시간이 쭉쭉쭉쭉 흘러가요. 근데 노 소장님이 아까 얘기했던 세계 1위 혼다는 도대체 왜 안 나오는 거죠? 혼다는 이때까지는 별 볼 일 없었어요. 이때까지는 별 볼 일 없었고, 이때까지는 혼다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느냐? 지금 스즈키 나왔죠. 스즈키는 방직기. 스즈키는 이제 그 방직기 공장을 차려가지고 원단을 공급하고 뭐 하고 있었는데, 스즈키는 아마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바뀌니까, 자, 여기 주황색으로 해놨잖아요. 요때를 기점으로 이제 혼다랑 스즈키가 등판을 하게 되는데, 자, 야마하도 육군이 관리하는 군수 제조 공장으로 2차 세계대전 발발 전까지 잘 나갑니다. 잘 나가는데, 제가 봤을 때 역사적으로 아마 야마하가 그리고 가와사키가 혼다나 스즈키에 비해서는 바이크를 일찍 시작한 것 같아요. 이것도 역사가 혼다가 1등이다 보니까 조금 이게 내용이 부실하더라고요. 구글 같은 데 검색에서는. 야마하는 이때부터 군수 제조 공장에 들어가는 이때부터, 왜냐면 이때 군인들 오토바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뭔가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뚝 하고 야마하는 오토바이 잘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혼다는 뭐라고 있었냐? 요 시점 어때부터 도요타가 일본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었거든요. 세계 1위 지금 기업 도요타. 도요타의 엔진이나 이런 구동 계통에 관련된 어떤 와샤 부품들을 혼다 소이치로가 공장 몇 개를 가지고 1차 벤더 격되는 것 같아요. 도요타에다 납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 날아가는 막 비행기도 보고 막 서양 애들 막 들어와서 시끌벅적하니까 나도 차 만들고 싶다. 근데 그때 당시에 차는 막 집 몇 채 값이었잖아요. 차 한 대가. 감히 엄두를 낼 수 없는 금액인 거죠. 그리고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초도 비용이 너무나 크고 지금처럼 파이낸셜이 막 발전돼 있지 않으니까 돈을 땡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자동차. 혼다 소이치로는 기계를 정말 좋아하고 공돌이 기질이 굉장히 가득했던 사람으로 보여요.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이 사람은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는데 돈이 없고 막 비행기 왔다 갔다 하니까 좋아. 근데 2차 세계대전 발발하고 나서 이때까지도 이제 도요타도 뭔가 군수에 관련이 될 수밖에 없겠죠. 큰 공장이니까 나라의 부름을 받고 협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막 이제 막 납품하고 뭐하고 하는데 2차 세계대전 끝나갈 쯤에 미군 애들이 그 두리틀 그 중상가 뭔가 미국 애들이 막 폭격하잖아요. 일본 나가사키랑 막 폭격했잖아요. 그때 혼다 공장이 폭격을 지대로 맞았나 봐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서양의 비행기한테 폭탄으로 두드려 맞고 공장이 다 불나버립니다. 폭파되고. 남아있는 잔재와 땅과 모든 것들을 도요타에 매각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선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만 1년도 안 된 1946년에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으고 도요타한테 다 매각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대기업의 1차 벤더보다는 자기가 공장을 주체권을 갖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46년도에 혼다 기술연구소 기현공업이라는 딱 요거를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하겠어요? 가장 돈 되는 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일본이 패망을 하고 나서 나라가 쑥대밭이 됐는데 미국에서의 어떤 그 원조가 있었던 뭐가 이런 관계는 저는 모르고 자, 일본의 경제를 살리려면 나라가 돌아가려면 물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물류. 자동차는 비싸잖아요. 그 트럭 같은 거는 비싸니까. 그러면 오토바이가 가장 필요하고 자전거의 엔진.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만드는 회사가 있었고 기존의 자전거에 10몇 cc, 20몇 cc 되는 조그만 발동기 엔진을 달아주는 개조 작업도 되게 많았어요. 얘네가 요걸 시작을 합니다. 혼다가. 가장 돈이 되니까. 그리고 혼다는 도요타의 부품을 납품하면서 자동차 굴러가는 것, 타는 것에 대한 감각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혼다는 이때부터 기현공업을 만들어 놓고 기술에 집중한다라고 했는데 기술연구소니까 기술로 뭔가를 연구해서 만들어서 기업이나 이런 데 업체들한테 팔고 돈 되는 거는 자전거에 엔진을 장착해서 팔고 그리고 1947년 이듬해 1월에 1년이 지나서 본격적으로 바이크를 제조, 생산, 판매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쯤 야마하는 이미 바이크를 완성해서 팔고 있었고 경기에도 나가고 있었어요. 일본의 후지산 레이스, 뭐 아사마 레이스 막 이런 데에 나가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역사적으로 악구가 좀 안 맞아요. 1, 2년씩 틀리고 각자 회사들마다 자기네가 주장하는 바가 다른데 시장에서 가장 먼저 판 거는 메구로고 메구로를 나중에 가와사키가 인수했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서 90개의 브랜드 중에서 다 어중이 떠중이 다 날아가고 인수되고 망하고 했을 때 살아남은 4대 메이커 중에서는 가와사키가 가장 바이크를 먼저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가 야마하입니다. 야마하는 본격적으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악기 어디다 팔 겁니까? 그 프로펠러 못 만들죠. 패전국가 독일하고 일본은 연합군하고 계약이 체결되죠. 군수 물자 절대 생산 못하고 군인도 징집하지 못하게 됐고 그런 제약들이 있는데 군용 뭐 군함, 전함, 항공모함, 잠수함 못 만들죠. 어떻게 만들어요? 불가능합니다. 야마 비행기 엔진, 프로펠러 못 만들죠. 비행기를 만들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얘네가 돈 되는 걸로 팍팍팍 넘어가는 거죠. 근데 야마는 원래는 악기라든가 음향 제조 기계를 만들던 회사인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누가 악기를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돈 되는 거, 야마하도 마찬가지로 바이크 자동차에 가장 모든 기업들이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야마하도 바이크를 만들어 팝니다. 그리고 1951년, 52년에는 스즈키도 오토바이를 만들어 팔아요. 자, 스즈키는 1909년에 방직기 공장을 하고 전쟁이 터졌을 때 군수 공장으로 전환돼서 나라에다가 전투복이나 텐트나 막 이런 거 다 납품했을 거 아니에요. 전쟁이 끝났잖아. 근데 스즈키는 뭐 공장이 피해가 있지는 않았던 거거든요. 전쟁이 끝났는데 이제 의류시장 붕괴된 거죠. 전쟁이 끝났는데 뭐 돈이 없어 죽겠는데 누가 사치로 옷을 사겠어요. 그리고 이제 군수 납품도 못하고. 그러니까 스즈키도 바로 돈 되는 걸로 바로 전환해서 스즈키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자전거에다가 엔진을 개조해서 달아요. 가장 돈 되는 사업에 다들 집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51년, 52년에 파워풀이라는 첫 번째 시판용 바이크를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1, 2년 지나서 다이아몬드 프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얘네는 진짜 제가 스즈키를 좀 좋아하는 게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그나마 군수 협조나 이런 것들이 기계적으로 간 게 아니니까 목수였고 옷을 생산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목수인데도 불구하고 기술력이 되게 좋았던 거, 남다른 감각이 있었나 봐요. 54년에는 경차까지 출시를 해요. 스즈키가 일본에서 경차 회사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경차들이 스즈키가 대부분 시장 점유율이 높고 지금은 도요타 산하에 들어가 있는데 스즈라이트라는 경차까지 만드는데 그때 당시 인터뷰 내용을 보면 바이크도 바이크지만 반드시 차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생활 반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차가 필요한데 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비싼 고급 차를 살 수 없으니 작고 가격이 저렴한 차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놔야 된다는, 그러니까 감각이 있는 사람이 스즈키는. 그렇게 해서 54년에 경차까지도 출시를 하고요. 요때쯤에 이제 경차도 잘 팔리고 다이아몬드 잘 팔리고 돈 많이 버니까 스즈키 코레다 시오라는 바이크, 이거는 요거 메구로 오토바이보다 얘네가 더 멋있어요. 색깔도 그렇고 엄청 멋있습니다. 요걸 또 만들어 갖고 바이크 시장에 그냥 쐐기를 딱 꽂아버리고, 이제 1955년에는 이때 당시에 제가 야마하가 바이크를 만들어서 시장에 팔았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야마하는 1955년에 본격적으로 악기 회사는 악기 회사로 빼버립니다. 얘네가 이제 돈이 뭐가 되는지 냄새를 제대로 맡은 것 같아요. 악기 회사는 악기 회사 브랜드 로고가 아마 야마하가 두 개예요. 산업 쪽하고 악기 쪽하고 로고가 비슷한데 색깔하고 모양이 살짝 달라요. 그래서 악기는 악기대로 사업체가 가고 바이크라든가 기계 쪽이라든가 산업용 쪽은 다른 로고를 쓰는데 55년에 야마하 발동기 주식회사, 이름 보세요. 발동기. 얘네는 엔진 제조회사를 차집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엔진의 제작을 참여했던 기술이 날로 발전을 해서 엔진에 대한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갖게 돼요. 야마하 바이크의 특징이 여기서도 나오는데, 야마하는, 여러분들은 야마하를 뭐 바이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알겠지만 물론 세계 2위니까 생산량.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야마하면 야마하 뮤직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전자 오르겐, 전자 피아노부터 해서 뭐 소니 뮤직하고 비슷하게 야마하도 음악 쪽에 굉장히 조율이 깊잖아요. 그리고 야마하는 제트스키 엔진, 보트 엔진 이런 것도 되게 있는데 야마하가 엔진에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물론 F1에서는 혼다한테 많이 쳐발렸지만 도요타에서 만든 슈퍼카 있어요. LFA라고 하는 엄청난 슈퍼카가 있는데 걔가 뭐 천사의 울음소리? 무슨 뭐 걔 배기음이 아무튼 되게 특이하다고 하는데 그 엔진을 야마하가 만들어요. 그리고 도요타가 싸구려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도요타의 이미지 변신을 꾀하게 2000GT라는 차가 있는데 그 차는 FRP 플라스틱부터 셰시부터 구동계통부터 해서 엔진까지를 대부분을 야마하가 다 해줍니다. 그리고 도요타 2000GT는 닛산의 2000 무슨 뭐 스카이라인 원조 모델격이 있는데 그 두 대가 미국 시장에서 일본 차에 대한 시각을 바꿔준 최초 모델인데 그거를 야마하가 했다라는 거죠. 도요타의 이미지 변신을 꾀하게 해준 차고, 페라리의 역대급으로 제일 비싼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을 카피하고 제규어 E타입,
그런 것들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마 우리 박민성 PD가 이 자료 사진이 쭉쭉쭉쭉 나갈 겁니다. 엄청나게 지금 봐도 대단한 차를 1950, 60년도에 만들었다는 게 참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런 걸 보면 기술력이. 근데 어쨌든 야마하는 이렇게 발동기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때부터 바이크는 이 전부터 이미 대회부터 싹쓸이를 합니다. 야마하가. 그리고 1955년에서 58년에는 가와사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싹 들어갑니다. 싹 들어가요. 우리도 바이크 할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60년에 가와사키가 메구로랑 여기랑 자기네가 자동차 바이크 엔진을 납품하던 회사가 맨날 고급 바이크 막 비싼 바이크 막 이런 것만 만드니까 판매량이 좋을 수가 없죠. 경기가 계속 호황이 아닌데. 어려워지니까 싹 사업 제휴를 해갖고 MOU 비스무리하게 들어가요. 그러나 이제 그 안에는 적대적 인수가 들어갔겠죠. 그래서 1964년에 홀라당 그냥 메구로 없어지면서 홀라당 그냥 가와사키로 다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195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혼다와 스즈키와 야마하, 가와사키가 본격적으로 일본 시장을 필두로 해서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이제 바이크의 포문을 딱 열어버립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었냐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바이크도 없었고 자동차도 제대로 뭐 그때 시발카가 언제 나왔나 모르겠는데 이때까지도 우리나라는 이제 길거리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들여온 차들이나 유럽에서 들여온 차나 소가 이제 달구지 끌고 다니고 그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저는 마음이 아프죠. 우리나라도 만약에 근데 이걸 아쉬워할 게 없는 게 현재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더 좋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됐고 그러면 혼다와 스즈키와 야마하와 가와사키는 어떻게 해서 각각의 회사를 키웠냐? 그거는 2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